그러면은 예, 소개받은 권호성입니다. 아, 저는 지금 한겨레 신문사에서 미디어 전략부라는 곳에서 일하고 있고요. 기자긴 한데 지금 하는 일은 기자의 보통 역할이랑은 좀 다른 약간 기업 그, 신문사도 기업이니까 기업 측면에서 이제 미디어 전략 관련되는 거를 하고 있는데요. 약간 자세한 거는 내용 중에 조금 이따가 나와서 그때 말씀을 좀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좀 고백을 드리자면은 사실 이렇게 발표 기회를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데 어떻게 된 인연인지 살짝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그냥 기자 팬 기자라고들 하는데 보통 신문 기자 일을 하다가 그 뭔가 갈망 내지 알파고의 등장과 이런 주변에서의 변화를 보고 이게 흐름의 변화를 직감을 하고 외국에 좀 공부를 하고 와서요. 그래서 온 뒤에 여러 가지 그냥 팬 기자로부터 조금 이렇게 변태를 해서 약간 개발에 대한 것도 눈을 뜨고 그렇게 하던 찰나에 데이터 저널리즘 코리아에 합류하게 돼서 데이터 저널리즘을 다루는 말하자면 국내 데이터 저널리스트 대부분이 망라되는 그런 조직인데요. 거기서 함께 일을 하게 되다가 여기서 이강춘 선생님을 뵙게 돼서 그 이후에 알 미더블 올해 작년부터인가 해서 한 네다섯 번 정도 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좀 눈을 뜨게 되고 많은 걸 배우게 됐었는데, 네, 저는 미국에서 공부할 때 공부했던 게 컴퓨테이셔널 저널리즘이라고 해서 이제 컴퓨터 과학과 저널리즘을 좀 결합하는 그런 융합 학문인데 아무래도 두 개가 융합을 하다 보니까 뭐 어느 한 분야에 깊이 있게 들어가기보다는 그 융합을 위해서 약간 양쪽의 기본에 중시하는 분야인데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나 코딩 측면에서 배웠던 거는 파이썬 쪽이어가지고요. R에 대해서는 정말 초보입니다. 잘 모르고 국내 와서 이제 조금 강의를 뭐 한두 번 듣고 이런 정도여서 굉장히 그런데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코드를 짜야 될 일이 있으면 이제 파이썬으로 짜고 뭐 이러기도 하고 그다음에 와서 한동안 한 6개월 정도 데이터 저널리스트로 일을 해봤는데 지금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역할도 바뀌고 한 것이 이제 기업 언론사들이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뭐 힘들고 위기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기술적으로 좀 다른 분야에 좀 뒤처지고 전통의 기자 방식이라는 거를 좀 고수하고 이런 게 강해서 그런 측면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데이터 저널리스트가 아니라 약간 그쪽 일을 경영 쪽의 일을 하고 있어서 사실 데이터 저널리즘에 대한 말씀, 그러니까 R 유저도 아니고 데이터 저널리스트도 아닌 상황에서 데이터 저널리즘을 R 미더에서 말씀드린다는 게 참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그렇긴 한데 그래서 상무님께도 이강준님께도 말씀드렸던 게 제가 어떤 기술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당연히 들으시는 분들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을 것 같고 제가 오히려 배워야 되고 그것보다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서 갖고 있는 고민들을 같이 약간 뭐 기술적으로는 그렇지만 하여튼 저널리즘 용어에서 어떻게 썼는지 그리고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동시에 고민을 말씀드리는 정도로 하면은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사실은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을 잠깐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첫째는 데이터 분석 측면에서 이게 지금 저널리즘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래도 각자 전문 분야가 계실 테니까 저널리즘 쪽에 대해서는 좀 생소하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현재 어느 정도 보도에서 그런 데이터 분석 기술이나 이런 게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걸 데이터 저널리즘의 현재로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데이터 저널리즘 오늘 강의 제목도 이제 현재와 너머인데 약간
제가 너머로서 잡아본 건데 이제 문제의식 지금에 뭐 당면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문제가 있고 이게 왜 어 뭐 언론사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혹시 다른 그 섹터에 있는 분들께도 여기 계신 분들께도 조금 흥미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있을까? 좀 함께 나눌 고민이 될까?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다음에 뭐 향후에 대해서 약간 제 나름의 전망 이런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요. 단적으로 제가 그 서두에 말씀드린 공부하러 간 게 2017 년인데요. 그때 가기 전과 갔다 온 후에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 생각에 일단은 제가 바뀌어 가지고 그렇게 느끼는 면이 있으리란 거는 뭐 인정을 합니다. 분명히 그전에는 그냥 어 뭐 과거 이제 뭐 고등학교 뭐 대학교 때 좀 관심이 있었다고는 하더라도 이렇게 뭐 10여 년 그냥 팬기자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그동안의 경험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뭐랄까 팬기자의 영역에 갇혀 있었는데 이제 갔다 와서 뭔가 눈을 떠서 그런 차이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지 않고 약간 객관적으로 봐서 좀 바뀐 측면들도 몇 가지 이제 근거가 있는 것 같아서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갔다 와서 데이터 저널리즘 코리아라는 그 비영리 조직이 생겼습니다. 이제 그전에 뭐 보도 언론에서 이제 보도 같은 걸 보시면은 그전에도 뭐 데이터 분석이 들어간 가미된 분석을 보도를 간혹 보신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해왔던 거는 이제 각 언론사마다 약간 기성 기자들이 보기에 좀 특이한 사람, 이상한 사람들로 불리는 그런 어, 사람들이 약간씩 그 고군분투하면서 이렇게 보도를 해오셨는데 뭐 여전히 그게 크게 바뀌진 않습니다. 각 그 영역에서 크게 바뀌진 않았는데 그래도 2018년대 해서 데이터 저널리즘 코리아라는 비영리 조직을 이 분들이 모여서 같이 만드시고 저도 운 좋게 공부하고 와서 바로 그 분들에게 연결이 돼서 같이 운영위원을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어, 그 힘을 합쳐서 그리고 그렇게 힘을 합친다는 거는 결국 뭔가 개별적으로 보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의 어떤 공동의 목표나 이런 것들을 설정하고 같이 좀 이게 더 그 데이터 저널리즘 안에서의 역할을 키워나가게 하자 이런 인식들이 그게 힘으로써 형태를 맺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와서 보면 그전에 비해서 언론사마다 강한 데이터 저널리즘 팀들이 맹활약을 하고 있는 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팀들 말씀을 드리자면 SBS의 마부작침이라는 팀이 있는데요. 여기서 또 그 TV 리포트라는 거는 그 이제 TV 뉴스를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짧은 와중에 데이터 분석과 잘 붙지 않는 그런 측면들도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보도를 하고 있고 또 올해에는 그 데이터 저널리즘 뉴스레터를 시작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 주제로서 최초 뉴스레터인 것 같은데요. 좋은 보도들도 소개하고 그러니까 자사 보도뿐만 아니라 데이터 저널리즘 관련되는 여러 영역의 소식들을 전하기 있기도 하고 이런 그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KBS도 꾸준히 정한진 팀장님이 계속 10여 년 동안 계속 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더 분발해서 굉장히 많은 좋은 보도들을 내셨던 것 같고요. 3.1운동 100년 특집도 작년 보도였던 것 같은데 어, 지금 화면에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게 대표적인 보도였는데 보면은 당시에 문헌들을 다 그 디지타이즈해서 지도 위에다가 다 뿌리고 클릭하면 그 데이터들 찾아갈 수 있게 하고 그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이제 저도 그 조금 몸 담고 있으면서 하지만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일이라는 게 전처리가 일인데 그 어마어마한 전처리를 다 3.1운동 관련되는 과거 문헌들이라고 해봐야 이게 굉장히 뭐 문제도 많고 뭐그 베리피케이션 안 되는 그런 그 정보들도 많고 한데 이런 것들을 다 하고 하는 그런 활동들 꾸준히 하는 그 저력이 이제 뭐 나오는 것 같고요.
MBC에서도 지금 꾸려서 작년에 꾸려가지고 이제 굉장히 열심히 보도를 하고 계시고, 고교생 논문 저자 그 조국 전 장관 그 사태가 있었을 때 이제 뭐 고교생 그 논문이 좀 이슈가 됐었는데, 그 당시에 발빠르게 전체 그런 해당되는 고교생이 논문 저자에 함께 합류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를 이렇게 조사를 해서 발표를 보도를 하기도 하고, 그 이후에 굉장히 좋은 보도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스타파는 그 비영리 탐사 보도 조직인데, 이 안에 데이터 저널리즘 센터가 있었기도 했고요. 지금 그 데이터 저널리즘 코리아 대표로 하고 계시는 그 권혜진 선배가 오랫동안 하여튼 국내에서는 가장 뭐 대표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해오셨는데, 그런 이 해외의 다양한 탐사보도 조직들과 연계해서 함께 그 국내에서의 데이터 분석과 탐사 보도의 역할을 해외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작년 같은 경우 가장 대표적인 국내 디지털화의 선두주자로 꼽히던 곳이었는데, 올해 조금 뭐 일하시던 제 뭐 아는 분도 다른 데로 옮기기도 하고 하면서 약간 조금 주춤한 것 같지만, 그래도 여전히 굉장히 훌륭한, 그다음에 시각화 측면에서 뛰어난 그런 발표 보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의 뉴스랩이 역시 그렇고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각 언론사들이 데이터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데이터 저널리즘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조직들을 두고 있는 것만 봐도, 그리고 거기서 내놓는 보도들만 봐도 그 전과 달리 굉장히 변화의 흐름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서두에 잠깐 이렇게 이건춘 선생님이랑 뭐 소소하게 이제 이야기를 한때 봤을 때 2019년 작년에 비하면 올해는 조금 그 코로나의 영향도 없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조금 주춤한 경향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게 그렇기도 한 코로나 영향도 있긴 한데, 제가 볼 때 이제 언론사들이 각자 그게 결국 코로나 영향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주머니 사정이 어떠냐에 따라서 언론사 입장에서는 기존에 하던 그 보장된 업무, 그러니까 보장된 일의 방식 외에 뭔가 새로운 걸 시도를 하는 건데, 그런 거에 좀 인색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그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이 보도를 하고 있고 하는 데이터 저널리스트들이 굉장히 사기를 잃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계속 잘 유지돼 가고 내년에는 좀 더 좋은 모습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추세가 굴곡은 있지만 추세선을 그린다면은 좀 계속 바뀌는 저널리즘이 바뀌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경향신문 여기도 빼먹었네요. 그래서 제가 했던 작업들도 잠깐 부끄럽지만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하여튼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렇게 바뀌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했을 때, 좀 거칠게 짧게 말씀드리자면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데이터 분석이 갖고 있는 강점이 저널리즘에도 그대로 결합하면은 강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널리즘의 기존의 문법을 보면은 이렇게 좋은 보도를 하는 기자들도 많지만, 사실 문제되는 보도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들어서 그거를 막 확대 해석해서 보도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추정으로 약간 강한 주장이 아닌 주장을 담아서 보도를 한다거나, 뭐 저희 통념 속에 뭐 사례 3개 있으면 기사 하나 나온다고, 사례들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케이스, 수많은 경우 중 데이터로 치면은 사례 3개라는 거는 데이터 값 3개에 불과할 텐데, 하여튼 그걸로 기사를 쓴다거나 이런 방법들도 작동을 해왔던 게 사실인데, 이런 데이터 분석과 결합함으로써 좀 더 엄밀하고 좀 더 사실에 기반한 그런 보도들이 확대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저널리즘에서도 좀 병야를 이끌어 오고 있는 것 같고, 저는 이제 지금은 데이터 저널리스트라는 타이틀을 달고 일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결합을 해서 알고 있는 지식을 이제
음, 언론계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좀 알고 있는 편이어서 뭐 다른 고수님들께는 뭐 그렇겠지만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근래에서 하나 했던 건 이제 한국 기자협회 아는 기자가 이제 뭐 이게 고민을 가져와서 네이버가 네이버가 네이버 뉴스를 서비스를 하고 네이버 뉴스가 국내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언론 이용 조사를 해보면은 모바일이 많이 이용을 하시고 그 중에서 모바일에서 뉴스를 접하는 유통 경로 중에 포털이 다수인데 포털을 통한 트래픽의 70%는 네이버 정가 다 차지를 할 정도로 굉장히 강한 영향을 미치는데 그동안에 유지해오던 마니본 뉴스를 최근에 없앴습니다. 마니본 뉴스는 혹시 관심 갖고 보시는 분이 계셨을지 모르겠는데 매일매일마다 데이터를 집계해가지고 네이버의 뉴스 이용량을 가지고 어떤 뉴스를 분야별로 뭐 정치, 사회, 경제별로 얼마나 많이 보느냐를 했는데 그게 이제 계속 시비가 붙은 뭐 문제점이 있기도 있습니다. 이런 거를 통해서 약간 자극적인 기사들이 상위에 오르면은 그 사람들이 그 상위 기사를 다시 클릭하다 보니까 계속 뭐 자극적인 기사들만 더막그 사람들이 주목을 끌게 만드는 그런 문제가 있다 뭐 이런 거가 있긴 했는데 근데 데이터 측면에서 보면은 뉴스 이용을 가늠할 수 있는 좋은 데이터 포인트였는데 없애 버려서요. 그러니까 공개를 안 하게 돼서 다른 방식으로 바꿔서 그거를 없애기 전에 해당 데이터들을 크롤링을 해서 제가 데이터 크롤링을 해서 주고 기자협회보 기자가 분석을 해서 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요 크롤링했던 뭐 코드나 이런 것들은 사실 계획은 저희 데이터 저널리즘 코리아도 매년 연례 컨퍼런스를 하는데요. 컨퍼런스에서 워크숍을 열어서 조금씩 이제 스킬을 공유하고 이제 가르치고 하는데 거기서 같이 해보려고 해서 깃허브에다 뭐 같이 공유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별 큰 코드는 아니긴 합니다만. 그리고 뭐 하나 작업은 이제 저희 언론사에서의 보도는 아니지만 알고 은사이시기도 한 건대 황용석 교수님이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랑 같이 해서 공동 프로젝트로 하면서 저도 같이 해보자고 해서 했던 작업인데 어, 이번 얼마 전에 총선이 있었는데 그 총선 전에 4년 동안 그전 총선 기간 동안에 지역 뉴스 각 선거구의 뉴스들을 가지고 각 선거구에서 어떤 이슈들이 주로 화제가 되었는지 그것을 뭐 시각화하고 분석하고 해서 그걸로 별도 페이지를 만들어서 어, 유권자들에게 제공하고 이런 작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 언론사와 뭐 아카데미아와 뭐 관이 서로 이렇게 협업한 뭐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그 전에 이제 아직 데이터 저널리스트 연관되는 쪽으로 활동했을 때에는 제가 미국에서 공부했던 것 중에 주 내용도 자연어 처리 쪽이어서요. 컴퓨테이셔널 저널리즘에서 자연어 처리를 활용한 보도들을 좀 시도를 해보고자 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사례고요. 그래서 토픽 모델링이라는 것을 해서 한번 29년, 한 30년 가까운 기사들 이때의 계기는 이제 소수자에 대한 데이터를 뭐 이렇게 30년치 기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계기가 있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방대한 텍스트고 하니까 토픽 모델링 알고리즘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고자 하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것들도 그런 자연어 처리 관련되는 분야를 활용한 것들이고요. 그래서 그리고 시간이 제가 생각보다 조금 안배를 잘못해서 조금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슬라이드들은 올해 아까 말씀드린 컨퍼런스를 통해서 데이터 저널리즘 어워드에서 한 해의 가장 대표적인 보도들을 우수 보도들을 저희가 상을 주기도 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뽑힌 것들이고요.
클릭해서 한번 보시면은 이 언론이 그래도 이런 형태로 혹시 그전에 아셨으면은 그랬는데 모르셨다면은 언론이 이런 시도들도 하는구나. 조금 흥미롭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고 계신 거는 데이터 시각화에서 상을 받은 김용균이 있었다라는 경향신문 특별기획인데 이 시각화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이유는 여기 지금 보고 계시는 전체 2018년 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그 김용균 씨가 어이없는 산업재해로 돌아가셨잖아요. 젊은 친구가. 그런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람들을 전부 찾아서 이렇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시각화를 하고 클릭하면은 각자 어떤 죽음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실 수 있게 하는 작업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향신문이 받고 탐사보도 부문에서 KBS 아까 말씀드렸던 그 팀, 그다음에 MBC 팀 이렇게 받았고요. 한국일보도 좋은 보도를 많이 하고 계신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위성을 테마로 해서 이렇게 그 시각화 측면에서 이것도 굉장히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 상공을 떠다니고 있는 위성에 대해서 차분하게 하나하나 요소들로 이렇게 살펴보고 그래서 약간 학습 공부 알게 되는 아는 재미가 있는 그런 데이터 보도 본물이었습니다. 위성 관련한 뭔가 핫 이슈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요. 그리고 이제 영 저널리스트 유령 집회 이런 보도가 있었고요. 국내도 그렇고 해외 같은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변화가 있고 어떻게 보면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강하게 바뀌고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로 이제 미국이 많이 빠르게 바뀌고 있기도 한데 물론 그것도 착시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에서 훌륭한 보도들을 모아놓고 보면은 막 저런 게 우리나라랑은 차이가 많네 이럴 수도 있는데 사실 각각 나라마다 떼놓고 보면은 또 거기도 문제들이 많을 거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해외의 내용들 조금 보도 사례들을 링크로서 가져왔고요. 최고의 데이터 저널리즘 프로젝트 요거 하나 조금 소개를 드리자면은 OCCRP인가 해서 그러니까 동유럽 구소련 지역에서 활동하는 연합 기자들이 연합체인데 그쪽 사람들은 쌀벌하잖아요. 저널리스트도 많이 죽이고 하는데 거기서 돈을 러시아의 눈먼 돈들을 돈 세탁해서 외부로 빼돌리는 이런 것들을 다른 언론사들과 국제 공조를 했고 국내 뉴스타파도 함께 공조를 해서 삼성 네덜란드 법인이 돈 세탁의 흐름에 연루되어 있는 거를 보도하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여러 좋은 보도들이 많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좋은 데이터 저널리즘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데 뭐가 고민이냐라는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이런 보도들이 있긴 한데 약간은 이례적인 케이스들로 좀 작용하는 면이 있고 전체적인 언론에 대한 건 지금 요즘 굉장히 불신의 늪에 가장 심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이제 15, 14년 정도 일한 경험에 미쳐봐도요. 이렇게 언론이 이 위기에 빠진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여튼 언론이 잘 못하는 것도 있고요. 제대로 되지 못한 보도들이 있고 하긴 한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비즈니스 모델이 좀 위기에 빠져 있어서요. 이게 광고 모델인데 저희 언론사들 대부분 언론사들이 수입 대다수가 광고인데 아시다시피 광고는 온라인으로 넘어가고 온라인에서의 광고는 해외 같으면 구글과 페이스북 이런 몇 군데가 빨아들이고 국내 같은 경우 네이버와 카카오 이런 데들이 다 빨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돈줄이 서서히 말라가고 있고 그런 가능성에서 상황 속에서 지속 가능성이 위험하고 저희 보도하는 것도 저희가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나 이런 게 안 좋고 문제들도 많지만 하여튼 주로 네이버에서 소비가 일어나다 보니까 종속화되고 이런 어려운 상황 중에 여건이 나빠지니까 근무 환경도 나빠지고 이렇게 지금 악순환에 빠져 있는데
언론이 이렇게 해서 망해도 상관없으면은 사실 뭐 그 더 잘하고 있는 대로 대체되면 될 텐데 그렇게 보기에는 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하여튼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팩트를 찾고 뭔가 지적을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 그것을 업으로 하지 않으면은 어느 일상에서 갑자기 그런 일을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걸 전문으로 하는 조직이 필요한데 그런 조직이 지금 난항에 빠져 있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변화하는 디지털 그 미디어 환경과 기술 환경에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도 그런 것들에 맞춰가고자 하는 것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드리고자 했던 고민은 사실은 기술과 저널리즘 하면은 보통은 뭐 기사 쓰는 로봇 뭐 이렇게 그런 쪽으로 하고 그다음에 데이터 분석의 가장 화려한 지금의 그거라고 하면 인공지능을 꼽을 수 있을 텐데 인공지능 같은 경우도 주로 기사 쓰는 로봇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런던 전경대에서 최근에 작년에 이제 냈던 저널리즘 보고서를 보면은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하여튼 인공지능 기술과 저널리즘의 결합이라는 거는 꼭 그런 뭐 데이터 저널리즘, 그러니까 보도 물로나 아니면은 기사 쓰는 로봇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뉴스를 수집을 잘하고, 그러니까 나와 있는 이렇게 인포메이션들을 잘 수집해서 기자가 강하게 정보 수집에 강하게 아니면은 그 여론을 기민하게 받아들이게 하는 거 아니면은 이제 뉴스 제작에 여기에 뉴스 제작이라고 하는 것은 뭐 데이터 저널리즘뿐만 아니라 하여튼 그 뭐 해외 뉴스를 빨리 번역하는 거라던가 인공지능 이용해서 뭐 그런 그 제작과 연관된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뉴스 배포 어디에 어떻게 디스트리뷰션을 하면은 주요 적합한 뉴스가 그 필요한 독자들에게 가 닿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분석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내에는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래밍 방법론 같은 것이라던가 언론사 기자 방법론이 있는데 별로 신문이나 방송에 맞지 지금 변화 환경에 맞지 않거든요. 이런 디테일은 조금 시간 관계상 이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그 문제 해결로서의 저널리즘, 솔루션 저널리즘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그 프로그래밍의 과정을 저널리즘에 도입해서 진짜 사회나 공동체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저널리즘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좀 이게 필요하고 한데 저희 스스로의 변화하기에는 지금의 여건이라거나 이런 것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 계시는 이제 다른 그 개발에 계시는 전문가들께서 뭐 뭔가 이거를 위해서 갑자기 그 저널리즘에 결합하거나 이런 큰 변화는 어렵겠지만 보면은 그 시빅 해커라던가 이렇게 본업이 있고 약간씩 이제 그 부업도 내지는 그저 취미로서 이렇게 결합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도 있는데 어떤 형태로든 저희 저널리즘의 이 좀 위험이나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같이 결합해서 바뀔 수 있게 노력이 아니라 관심을 해주십사 하는 게 고민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오늘 말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